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조선시대에 쫓겨난 왕들의 최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도 탄핵으로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자리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었죠. 조선시대에도 많진 않지만 왕의 자리에 있다가 쫓겨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이른바 반정이라고 하죠. 옳지 못한 임금을 폐위하고 새 임금을 세워서 나라를 바로잡는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연산군을 폐위했던 중종반정, 그리고 광해군을 폐위했던 인조반정이 있었죠. 그리고 사실은 직접적인 폐위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이제 용어도 다르지만 단종을 몰아내고 세조가 즉위한 계유정난도 있었죠. 뭐 형식이나 그런 것들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용어는 다르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단종도 쫓겨난 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 새 임금의 쫓겨난 뒤에 그 최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단종입니다. 단종은 이제 1453년 단종 1년에 계유정난이 일어나면서 실제로 나이도 어렸지만 집권한 기간이 굉장히 짧았죠. 세종의 맏아들이었던 문종이 재위 2년 만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문종의 뒤를 이어서 단종이 즉위했는데 그게 이제 13살 때예요. 그 당시 이제 문종이 자기 아들인 단종이 너무 어리니까 뒤에 이제 나라 일을 부탁하는 그런 일을 대신들에게 하는데요. 그걸 이제 고명이라고 해요. 유언하면서 나라를 부탁한다, 그런 걸 고명이라고 하는데, 그 고명을 받은 대신들은 이제 고명 대신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제 황보인, 김종서,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 정치적 권력을 장악을 합니다. 세조가 그해 10월 김종서의 집으로 찾아가서 김종서를 이제 철도로 죽인 뒤에 황보인 등을 왕명을 핑계해서 궁궐로 부릅니다. 그래서 궁문에서 살해를 하면서 계유정난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계유정난은 명목상으로는 임금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제 신하들이 월권을 하고 있다. 그래서 왕실 입장에서 그걸 바로잡는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일단 단종의 그 왕위는 이제 2년 동안 지속이 돼요. 근데 뭐 실질적인 힘은 수양대군에게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2년 뒤인 1455년에 왕위를 자기 삼촌 숙부였던 수양대군에게 물려주고 상왕이 됩니다. 그래서 상왕으로서 수강궁이라는 궁궐에 거처를 하죠. 바로 이제 지금의 창경궁입니다. 그런데 이 이듬해인 1456년 세조 2년에 상왕 복위 사건, 즉 단종을 복위하자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에 동조했던 이제 김질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배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이 상왕 복위 사건이 실패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신하들이 이 화근이 될 수 있는 단종을 쫓아내자라고 계속 건의를 합니다. 뭐 세조가 어쨌든 형식적으로 계속 그 청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상왕 복위 사건이 이제 일어났던 이듬해인 1457년 6월에 상왕으로 모셨던 단종을 도산군이라는 군으로 강등을 시키고 강원도 영월에 유배를 합니다. 영월 가보면 이제 청령포라고 있죠. 영월 읍내에서 또 다시 강을 건너야 하는 그런 아주 외딴 곳이죠. 그런데 이 영월에 유배된 1457년 9월에 경상도 순흥면 지금 이제 영주 그쪽일 텐데요. 아마 그 경상도 순흥에 유배되었던 그 단종에게는 숙부가 되고 수양대군에게는 이제 동생이 되는 금성대군이 다시 단종 복위 사건을 일으켰다가 또 발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단종과의 관련성이 또 문제가 되면서 이제 노산군이라는 그 칭호도 박탈이 되고 이제 서인, 즉 평민으로 강등이 됩니다.
평민으로 강등이 되고 10월에는 이제 결국 이제 사사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사사는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사약을 내려서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집행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의금부도사죠. 그 금부도사가 가서 집행을 하려고 갔는데 금부도사도 사람일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이제 우물쭈물합니다. 왜 왔냐 물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단종이 다 눈치를 챘죠. 의금부에서 왜 오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왕의 복장, 즉 이제 골룡포를 입고 익성관을 쓰고 그 왕의 그 어쨌든 차림을 하고 입고 나와서 왜 왔느냐 다시 한번 까닭을 물은 뒤에 그 당시 이제 단종을 모시던 그 하인들이 있었어요. 그 하인의 도움으로 목을 맵니다. 스스로 사약을 먹지 않고 목을 메어서 자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뒤에는 계속 그 조선왕조가 세조의 핏줄에 의해서 이어졌죠. 그래서 계속 이제 조선왕조 시대에는 단종은 이제 노산군이라고 불리다가 숙종대에 와서 이제 이때 시간이 이제 많이 흘렀으니까 230년 정도 지난 뒤니까 그 단종을 다시 이제 복권시키자 뭐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681년에는 숙종 7년 다시 노산 대군으로 추봉을 합니다. 뒤늦게 이제 그 봉한 뒤에 그러고서 또한 10여 년 뒤 1698년에 단종으로 복위를 시킵니다. 역시 이제 숙종 때죠. 그리고 노산군 묘였던 영월에 있던 단종의 무덤은 장릉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다시 능으로 왕의 능으로 등급을 올려주죠. 지금도 그래서 조선왕조의 그 능 중에 유일하게 경기도 서울 지역이 아닌 지역에 있는 능이 바로 단종의 장릉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그 연산군입니다. 연산군 12년, 1506년 9월 2일에 중종 반정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 뭐 성희안, 박원종 그런 이제 훈구 세력이 주축이 돼서 연산군을 폐위시키죠. 그건 이제 연산군 당시에 여러 가지 실정이 배경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산군 때는 이제 사화만 2번 일어나죠. 무오사화, 갑자사화 그렇게 일어났는데 첫 무오사화는 이제 주로 사림들이 타겟이었다면 이 갑자사화 때는 훈구 세력도 상당히 많은 그 피해를 입습니다. 그 뒤에도 이제 여러 가지 학정을 계속하죠. 그건 뭐 궁궐에서 칼 빼든 거 예사고 자기 할머니를 머리로 치받아서 죽이기도 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성희안, 박원종 등이 이제 미리 준비를 하다가 무사들을 훈련원에 불러서 거살합니다. 거살해서 연산군 측근에 있었던 뭐 신수군이라든가 임사홍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이제 격살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제 때려 죽였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성종의 둘째 아들이 이제 진성대군. 그러니까 연산군이 성종의 첫 아들이죠. 그런데 이제 어머니는 다르죠. 어머니는 다른데 이복 동생인 이제 진성대군을 올려서 중종으로 즉위를 시킵니다. 자, 중종반정 이후에 연산군은 어떻게 됐느냐? 바로 이제 그 반정이 일어난 날 강화에 이제 그 강화섬 본섬 말고 교동도라는 섬이 있죠. 행정구역이 달랐어요. 강화 교동에서 그 교동에 안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귀양 가는 걸 이제 안치라고 하죠. 그리고 9월 24일에는 그 연산군은 살려두는데 그 세자였다가 이제 폐해진 폐세자 이황 등 이제 4 아들이 있었는데 4 아들을 전부 사사시킵니다. 사약을 내려서 죽이죠. 그리고 그 연산군은 살려두죠. 어쨌든 직전 임금이었으니까. 왜냐면 이게 또 국왕의 어떤 뭐 약간 그 너그러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징표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어쨌든 중종은 너무 모질게 했다라는 평을 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 10월에는 이제 겨울이라고 가죽옷 같은 것들을 보내주고 중간에 이제 뭐 병에 걸려요. 연산군이. 그러니까 11월에는 또 역질에 걸리니까 전염병에 걸리니까 그 의원을 보내줍니다. 내의원에서. 내의원은 이제 왕을 치료하는 그런 기구죠. 지금으로 좀 뭐 청와대 주치, 대통령실 주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내의원 이제 연산군이 역질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의원을 보내주는데 도착하기 전에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산군은 결국 그해 쿠데타죠. 반정이 일어난 지 한 2달 만에, 2달 남짓 있다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례를 또 어떻게 치를까가 뭐 논쟁이 되는데, 이제 왕자군, 군의 예에 의해서, 예를 치르자 해서 연산군. 그래서 이제 대대로 조선시대 때는 이제 연산군으로 불리게 되죠. 그래서 사망한 장소인, 교동에 안장을 했다가, 나중에 경기도 양주 해촌이라는 지역으로 이제 이장을 합니다. 지금의 이제 도봉구 방학동이 됩니다. 지금 방학동에 가면 지금도 연산군 묘가 있죠. 자, 다음은 이제 광해군입니다. 광해군은 1623년 광해군 15년 3월 13일 인조 반정에 의해서 권력을 빼앗기게 되죠. 그 당시 이귀, 김류 이런 서인들을 주축을 한 세력이 군사를 일으켜서 광해군을 폐위시킵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광해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평가들이 많고, 그런데 그런 배경이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일단, 광해군에게는 굉장히 어린, 이복 동생이 있었죠. 영창대군. 나이가 이제 8살이었는데, 자기 아들보다도 아마 어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기 계모인 이제 임목대비가 광해군보다 어렸으니까요. 그러니까 계모니까 그랬던 거죠, 계비. 그런데 어쨌든 영창대군은 계비지만 정식 왕비에게 태어난 대군이고, 광해군은 이제 군으로서 어쨌든 왕위에 올랐죠. 조선시대 때 군이냐 대군이냐가 사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명문적으로 이제 적처소생이냐 첩외소생이냐 일반 사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그런 것이죠. 아무튼 이제 8살인 영창대군을 강화도로 이제 유배를 시켰었어요. 그러다가 광해군 정권의 실세였던 이이첨의 지시를 받았던 강화부사 정항이 결국은 이제 그 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살해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정항이 온도를 달구어서 쪄 죽였다라는 증살했다, 쪄 죽였다라는 설이 있고, 또 먹을 걸 안 줘서 굶겨 죽였다는 또 설도 있고, 또 이제 이 강화부사 정항이 아닌 광해군의 밀명을 받은 또 별장 이정표가 또 음식물에 독극물을 넣어서 살해했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제 다 묻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래서 아우를 죽인 이것, 그리고 임목대비를 폐위했던 사건, 이제 폐모. 그러니까 폐모 살제가 가장 큰 반정의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외교 문제 그런 것들이 중시되면서 광해군대 중립외교, 또 이제 명나라를 배반했던 이런 것들도 나중에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은 됩니다만은 실제로 당대의 가장 큰 반정의 명분이 됐던 건 바로 이제 폐모 살제입니다. 인륜을 어겼다는 거죠. 동생을 죽이고 어머니를 폐위했다는 이것이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홍제동 쪽이죠. 홍제원에 600에서 700명 정도 군사를 모아서 거병을 합니다. 이것만으로는 이제 부족할 수 있으니까 근교였던 장단의 부사였던 이서가 거기서 또 700명을 이끌고 옵니다. 그래서 1300명이 반정군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반군이 이제 궁궐로 들어갔을 때 그 당시 광해군은 전혀 까마득히 모르고 연회를 베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반군이 밤이니까 이제 횃불을 밝혀서 그것 때문에 이제 창덕궁이 그때 전소가 됩니다. 창덕궁이 전부 불타요. 그리고 광해군은 반군이 대궐에 들어간 뒤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황급히 이제 피신했다가 여러 군데 이제 도망 다니다가 의관이었던 안국신 집에 피신을 했다가 거기서 그 자리에서 이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광해군은 붙잡히고요. 반정 세력은 선조의 5째 아들이었던 이제 정원군, 정원군은 이제 이때 이미 사망한 상태인데 정원군의 장남이었던 능양군을 추대해요. 바로 그 능양군이 인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광해군은 어떻게 되느냐? 반정 직후인 3월 14일 다음 날이죠. 단종과 연산군의 예에 따라서 광해군으로 역시 군으로 강등이 됩니다.
이 광해군의 처분을 가지고서는 상당히 좀 논쟁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임목대비 입장에서는, 계모죠. 임목대비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을 죽이고 또 자기를 그 유폐했던 광해군을 처형하려고 합니다. 처형하려고 하는데 인조가 간청을 해요. 인조가 간청을 하니까 그럼 광해군에서 다시 일반 서인으로 강등을 하고 대신 이제 광하로 유배를 보냅니다. 역시 이제 연산군에서도 중종이 그랬듯이 인조도 어쨌든 패군에 대해서는 예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패군이라든가 패중전에 대한 보급을 부족하게 하지 말라, 그런 지시도 하고, 역시 또 광해군이 아프면 내의를 보내서, 자기 주치의죠, 내의원의 의사를 보내서 간병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국왕의 지시와 실제 그것이 말단에서 어떻게 이행됐는가는 별개인 것 같아요. 보급 같은 경우도 왕은 충실히 하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는 기사들이 가끔 보이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좀 눈치 봐서 알아서 기는 거죠. 음식 같은 것들을 좀 엉망으로 했다거나, 이제 강화 부사가 막 광해군을 약간 좀 면박을 준다거나 이제 그런 장면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광해군은 굉장히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동안 온갖 일을 다 겪습니다. 그러니까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다 겪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실 입장에서는 화근이 될 수가 있죠, 광해군이. 그러니까 그 유배지를 계속 옮깁니다. 그래서 뭐 태안으로 갔다가 뭐 다시 교동도로 옮겼다가 다시 강화로 왔다가 나중에는 결국 제주도까지 가게 되는 거죠. 어쨌든 멀리 두어야 좀 안심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1632년 인조 10년에, 그러니까 벌써 이제 안정한 지 10년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임목대비가 죽어요. 근데 이때까지 광해군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유배지에서 강제로 상복을 입히는 그런 장면이 실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입기 싫었겠죠. 자기보다 나이도 어린 계모인데 게다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근데 어쨌든 상복을 억지로 입게 합니다. 그럼 광해군은 언제 죽었느냐? 폐위 뒤에도 19년을 삽니다. 그래서 인조 19년까지 생존을 해요. 나이로는 이제 67세까지. 그때 나이로는 굉장히 장수한 거죠. 그 같으면 아마 화병이 걸려서라도, 연산군은 뭐 2달 만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살아있는 동안 뭐 2차례 호란, 삼전도 상복했다는 얘기 뭐 다 전에 들었죠. 그렇게 이제 죽었는데, 근데 이제 이 광해군의 아내였던, 왕비였던 유 씨는 일찍 죽어요. 바로 인조 1년 10월에 사망을 합니다. 바로 그해 죽죠. 강화도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해군 묘는 지금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에 지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광해군 본인도 그렇지만 자손들이 또 약간 좀 막 어떻게 보면 눈물 나고 비참한 그런 일들을 겪죠. 그 폐동궁, 이지라는 폐동궁이 있었고 폐빈이 있었는데, 이들은 이제 교동에 유배가 됩니다. 교동에 유배가 되는데, 아버지는 강화, 아들들은 이제 아들 부부는 교동에 이제 유배가 되는데, 뭐 같은 지역이지만 둘 다 섬이니까 서로 이제 오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폐동궁 이지가 5월 22일에 땅굴을 파고 밖으로 통로를 내서 달아나려다가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이 폐동궁의 부인이었던 폐세자비는 폐세자가 체포된 지 3일 만에 자결합니다. 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한 달 뒤인 이제 6월 25일 날 사원부사관원 홍문관에서 계속 간쟁을 하니까 결국 이 폐동궁에 대해서는 사사하도록, 사약을 내주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부도사가 갔더니 최후의 어떤 한마디를 하죠. 내가 이 부끄러움 이런 걸 때문에 자결할 줄 몰라서 자결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다만 부모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모님의 안부를 알려고 탈출을 한 것이다. 그런 말을 남깁니다. 그러면서 자기 부모가 어디 있는가 물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강화에 있다고 하니까 아마 이제 교동도에서 강화도가 이제 서쪽에 해당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서쪽을 향해서 2차례 4번 절한 뒤에 목을 메어서 역시 자결합니다. 사약을 먹지 않고 스스로 목을 메어. 그러니까 단종의 최후와 폐세자 이지의 최후는 약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3명의 쫓겨난 왕들의 최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뭐, 세 임금들이 뭐, 각각 죽은 경위는 각각 달랐죠. 뭐, 단종은 자결을 명했고요. 연산군과 이제 광해군은 뭐 자연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완정이 일어났던 해 전염병으로 죽였던 연산군에 비해서는 광해군은 아주 19년 동안 아주 장수를 합니다. 형식적으로는 예의를 갖추는 그런 모양을 취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지방관들이 사실 학대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뭐 왕조 시대와 다른 민주정인 지금은 뭐 지금도 탄핵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전직 대통령들이 대통령실에서 물러난 뒤에 형사사건에서 유죄를 받고 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다만 이제 경호 같은 건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뭐 지금과 역시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만은 지금의 시대 상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가 많은 소재라고 생각돼서 오늘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